안녕하세요. 저는 박말순이입니다. 올해 66이에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요. 아마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해서요. 저는 평생을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28살에 남편을 잃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였죠.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와서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장례식장에서 갓 두 돌이 지난 현수를 안고 앉아 있는데 시어머니가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말순아, 젊은데 혼자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해라.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현수만은 제대로 키우고 싶었거든요.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퇴직금으로 작은 아파트를 마련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밤에는 택배 분류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현수가 잘 때만 겨우 눈을 붙일 수 있었죠. 그렇게 28년이 흘렀어요. 현수는 훌륭하게 자라서 중견기업 과장이 되었고 대학 동기인 지연이와 결혼해서 딸 다은이를 낳았어요. 며느리 지연이는 외국계 마케팅 회사에서 일했어요. 정말 바쁜 사람이었죠.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종종 출근했어요. 어머님, 다은이 좀 봐주세요. 며느리의 부탁은 언제나 급작스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현수 도시락을 싸고 다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안을 정리했어요. 저녁에 지연이가 늦으면 다은이에게 밥 먹이고 목욕시키고 재우는 것도 제 일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5살 다은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할머니는 왜 맨날 집에만 있어? 빨래를 개던 제 손이 멈췄어요. 그래, 나는 언제부터 이 집의 식모가 되었을까? 사실 젊은 시절에는 꿈이 있었어요. 미술학원에서 접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몰래 그림을 그렸거든요. 선생님들이 재능이 있다고 하셨는데 결혼 후에는 붓을 잡을 시간조차 없었어요. 남편이 죽은 후로는 더더욱 그럴 여유가 없었고요. 할머니도 젊었을 때는 꿈이 있었단다. 무슨 꿈? 그림 그리는 꿈이었어. 다은이가 신기하다는 듯 저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언제부터 저는 박말순이 아니라 현수 엄마, 다은이 할머니로만 불리고 있는지를. 심지어 지연이는 저를 이름으로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어머님이었죠. 저녁 식탁에서 현수는 회사 구조 조정 이야기를 하고 며느리는 스마트폰을 보며 간간히 맞장구를 쳤어요. 제가 오늘 반찬이 짜다고 하니까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바쁜데 어떡해요. 요즘 프로젝트가 정말 힘들거든요. 오늘만 대충 먹어요. 제가 가끔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연세가 있으시니까요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했어요. 고맙다는 말은 들어본 지 오래됐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화장대 거울을 보니 언제부터인가 웃음이 사라져 있더라고요. 희생이 당연시되는 삶, 감사 인사 없는 헌신, 존재감 없는 나날들. 창밖 아파트 불빛들을 보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시간이 갈수록 저는 이 집에서 단순한 식모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 기분이 착각이 아니라는 걸 곧 알게 되었죠. 그날 지연이가 부산스럽게 나가더니 거실 소파에 노트북을 두고 갔어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다고 하면서요. 처음엔 전화를 걸어서 알려주려고 했는데
이미 지하철에 탔을 것 같아서 그만두었어요. 오후에 돌아올 때 주면 되겠다 싶었거든요. 노트북을 정리하려다가 화면이 켜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꺼야겠다고 생각하며 화면을 보는데 한 파일이 눈에 띄었어요. 개진상. 호기심에 클릭했다가 지금 생각해도 그때 그 충격이 생생해요. 그건 며느리가 쓴 일기 같은 글이었어요. 저에 대한 글이었죠. 시어머니가 정말 숨막힌다. 집에 들어올 때마다 뭔가 지적질을 한다. 구시대적 잔소리꾼. 애 교육에 참견하고 내 요리에 태클 걸고. 현수는 엄마 편만 든다. 결혼할 때 이런 줄 몰랐다. 솔직히 말하면 시어머니가 내 인생을 망치는 원인 중 하나다. 언제까지 눈치 봐가며 살아야 하나. 더 읽기가 힘들었어요. 제가 다은이에게 옛날 방식으로 교육시키는 것에 대한 불만, 집안일에 간섭한다는 짜증, 심지어 요양원에 보내버리고 싶다는 문장까지 있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노트북 화면이 흐려져서 잘 보이지도 않았죠. 내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었구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남의 일기를 몰래 봤다고 사과해야 하나, 아니면 저를 이렇게 모욕한 것에 대해 따져야 하나. 혼란스러웠어요. 조용히 노트북을 덮고 평소처럼 다은이를 유치원에서 데려왔어요. 저녁도 준비했고요. 지연이가 들어왔을 때도 아무렇지 않게 노트북 거실에 두고 갔었네라고 말했어요. 고마워요. 깜빡했네요.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가짜처럼 들렸어요. 아니, 원래부터 가짜였는지도 모르겠네요. 저녁 식탁에서 현수와 다은이가 웃으며 밥을 먹었어요. 며느리도 평상시처럼 회사 이야기를 했고요. 하지만 저는 한 입도 넘기기가 어려웠어요. 이 모든 게 연극 같았거든요. 저만 모르고 있었던 연극 말이에요. 그날 밤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오래 봤어요. 주름진 얼굴, 굽은 어깨, 거칠어진 손.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 보이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언제부터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요양원에 보내버리고 싶다. 지연이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래, 나는 정말 구시대 사람이구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참는 것을 미덕으로 알고 살아온 구시대 사람. 그때 깨달았어요. 저만이 이 집에서 불필요한 존재라는 걸.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나도 며느리의 그 글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평생 참고 살아온 저였지만 이번만은 달랐어요. 모욕당하며 사는 것과 희생하며 사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였거든요. 저는 몰래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은행에 가서 적금 통장을 정리했어요. 28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 꽤 있었거든요. 현수가 결혼할 때 도움을 주려고 모았던 돈, 다은이 대학 갈 때 주려고 아껴둔 돈들이었어요. 다음은 시골에 있는 친정집이었어요. 부모님 돌아가신 후 비워두고 있던 집을 부동산에 내놨어요. 위치가 안 좋아서 안 팔릴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금방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요즘 시골집도 인기예요. 전원 생활하려는 분들이 많아서요. 부동산 아저씨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그래, 나도 새로운 곳에서 살아봐야겠다고. 다은이가 가르쳐준 대로 인터넷으로 작은 도시의 원룸들을 찾아봤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도시, 그곳의 깔끔한 원룸이 마음에 들었어요. 가족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저는 평소처럼 살림하고 다은이를 돌봤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식탁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나 이제 이 집을 떠날 거야. 현수가 수저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며느리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죠. 어머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오랫동안 생각해 봤어. 현수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며느리 노트북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됐거든. 지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되었어요. 현수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고요. 개진상이라는 파일에 나에 대한 글이 있더구나. 구시대적 잔소리꾼, 숨막히는 존재, 인생을 망치는 원인이라고 요양원에 보내버리고 싶다고 써있더라. 어머님, 그건 며느리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서 막았어요. 더는 모욕당하며 살지 않을 거야. 이미 집도 구했고 짐도 쌌어. 현수가 믿기 힘들다는 듯 말했어요. 엄마, 그럼 어디서 사시려고요? 바닷가 작은 도시야. 거기서 내 인생을 새로 시작할 거야. 그때 다은이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할머니, 나 두고 가는 거야? 제 마음도 아팠지만 손녀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다은아, 할머니는 너를 사랑해. 하지만 할머니도 내 삶을 살아야 해. 이미 작은 도시 원룸 계약은 끝낸 상태였어요. 돌아갈 길은 없었죠. 제가 떠나고 한 달 후에 들은 이야기예요. 가끔 다은이가 전화를 해서 알려주거든요. 집안이 완전히 뒤바뀌었대요.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연달아 터졌다고 해요. 현수는 직장에서 구조조정 명단에 올랐대요. 회사가 외국계 기업에 인수되면서 중간 관리직들을 대거 정리하기로 했다나요. 2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갑자기 나와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며느리의 상황은 더 심각했어요.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실수가 나서 클라이언트가 계약을 취소했대요. 승진은 물론이고 팀장한테 경고까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부부가 서로한테 책임을 떠넘기면서 자꾸 싸웠대요. 당신이 어머니를 붙잡았어야지. 내 탓이야? 당신이 그런 글을 썼으니까 나간 거 아냐? 다은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방 구석에서 떨고 있었다고 해요. 그 애가 전화로 울면서 할머니가 그리워요라고 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결국 현수와 며느리는 이혼했어요. 며느리는 회사 일에 집중하겠다며 다은이 양육권을 포기했대요. 다은이는 현수와 살게 되었지만 현수도 아이를 제대로 돌볼 여력이 없었죠. 어린이집 연장 보육에 맡기고 저녁은 배달 음식으로 때우는 날이 많아졌다고 해요. 한편 저는 바닷가 작은 도시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이는 작은 원룸이었지만 서울 아파트보다 훨씬 자유로웠거든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누구를 위해 희생할 필요도 없었어요. 평생 미뤄왔던 그림 교실에 등록했어요. 처음 붓을 잡았을 때는 손이 떨렸는데 물감이 화폭에 스며들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가 살아있다는 기쁨을 느꼈어요. 말순 씨, 그림 정말 잘 그리시네요. 같은 수업을 듣는 젊은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말순 씨라고 불려지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매일 바닷가를 산책하고 시장에서 제가 먹고 싶은 것만 사서 간단히 차려 먹었어요. 아무도 잔소리하지 않았고 아무도 뒷정리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게 진짜 살아있는 거구나. 1년이 흘렀어요. 정말 꿈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지역 미술관에서 제 개인전을 열게 해주신 거예요. 늦은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새 도시에 와서 그린 20점의 작품을 전시했어요. 파도 치는 바다, 끝없이 펼쳐진 들판, 그리고 자유롭게 웃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을 그렸어요. 색깔도 밝게, 붓터치도 자유롭게. 마치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제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전시회 개막일에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지역 신문에서도 취재를 나왔고요. 늦은 나이에 시작하셨는데도 정말 인상적인 작품들이네요. 특별히 영감을 받은 계기가 있으신가요? 기자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어요. 존중받지 못하는 곳을 떠나니까 비로소 제 삶이 시작되더라고요. 그 말이 신문 기사 제목이 되었어요. 존중받지 못하는 곳을 떠나야 비로소 내 삶이 시작된다. 마이너스 60대의 새 인생을 연 박말순 씨의 개인전. 그 기사를 본 사람이 있었나 봐요. 현수였어요. 다은이를 데리고 찾아왔더라고요. 미술관에 도착했을 때 저는 관람객들에게 제 작품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엄마, 현수가 부르는 소리에 돌아봤어요. 잠깐 놀랐지만 곧 마음을 가라앉혔죠. 할머니, 다은이가 달려오려 했지만 저는 거리를 두었어요. 대신 다은이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어요. 다은아, 너는 내가 원하는 길을 살아.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현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때 몰랐어요. 이제 알면 됐어. 제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하지만 원망보다는 자유로움이 느껴졌죠. 지연이는? 이혼했어요. 지연이는 외국으로 발령받아서 떠났어요. 그렇구나. 더는 묻지 않았어요. 이미 제게는 상관없는 일이었거든요. 현수와 다은이가 돌아간 후 저는 바닷가를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나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박말순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요. 파도가 발밑으로 밀려왔다 사라졌어요. 또 새로운 파도가 밀려올 거예요. 제 새로운 삶처럼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존중받지 못하는 곳을 떠나야 비로소 내 삶이 시작된다. 그리고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제 삶의 시작 말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고 계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존중받고 있는지, 내 삶을 살고 있는지를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니까요. 오늘 사연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특별한 이야기도 저희 채널에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